그해 여름.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이날은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땅과 얽힌 가족의 갈등, 그리고 침묵으로 이어온 한 집안의 가장 깊은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 날이었다는 것을 나는 먼 훗날에 알게 되었다. 어른들은 방 안에서 서럽게 통곡을 하고 있었지만 고작 12살이었던 나는 사촌들과 함께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우리들은 온전하게 죽음을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울음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시골집 넓은 마당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셨고 뜨거운 열기로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나는 사람이 죽으면 세상도 멈추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멀리 보이는 할아버지의 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푸른 초록이었다. 그저 할아버지가 평생 바라보던 방향으로 묵묵히 초여름 바람을 받고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발자국이 남아있던 물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벼들은 자기 키만큼 자라나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바람이 불자 벼이파리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특별한 의식 같기도 했다. 논이 인사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그날의 논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장례를 하루 앞둔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칠 기미도 없는 논을 적시기에 적당한 딱 좋은 비였다. 마당의 흙은 금세 젖었고 빗방울이 등잔불보다 먼저 땅에 닿았다. 할머니는 우산도 쓰지 않고 집을 나서서 논으로 갔다. 나는 고무신을 질질 끌며 얼른 할머니의 뒤를 따라 나섰다. 논으로 가는 길은 이미 발자국으로 가득했지만 비는 그걸 하나씩 지워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논둑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벼 이파리에 맺힌 물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은 논이 제일 솔직하다. 할머니는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논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논은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곳이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끝내 한 바퀴는 꼭 돌던 논두렁. 비가 오면 일이 더 많아진다고 투덜대면서도 가장 먼저 나와 서 있던 자리였다. 할아버지는 우리 논 같은 말은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기엔 딱 많은 부자였겠지만 나에게 할아버지는 그냥 아침이면 논에 나가고 해가 지면 논에서 돌아오는 사람일 뿐이었다. 할머니는 논두렁에 앉아 치마자락을 접었다. 비가 치마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할부지는 말이다. 비 오는 날은 논이 숨을 쉰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내게 말하듯 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이제 영감은 그만 오소. 그 말이 부탁인지 허락인지 나는 몰랐다. 할머니 얼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빗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내일은 엄청 바쁠 거다. 그 말은 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소리처럼 들렸다. 장례는 죽은 사람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정하는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빗소리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례식 날 아침.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다. 마당의 무릉덩이는 밤새 고인 비를 담은 채로 조용히 빛을 올리고 있었다. 닭이 울었고 가마솥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장례식 날 아침이 다른 날과 너무 똑같아서 나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신 게 맞나 싶었다. 할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오실 것만 같았다. 햇빛이 논바닥을 비추자 찬란하게 논이 빛나기 시작했다. 어제 울던 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초록이 물결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슬펐다. 사람이 떠난 다음 날에도 세상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계셨다. 상복 위에 앞치마를 덧입고 밥을 안 쳤다. 장례식이든 뭐든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밥을 먹어야 힘을 쓴다.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뒷마당에서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해가 나서 다행이다. 그 말은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버틸 수 있겠다는 혼잣말 같았다. 어른들은 슬프지 않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움직여야 해서 슬픔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슬리퍼 소리, 상복 소매 스치는 소리, 낮게 깔린 한숨들, 울음소리보다 내 귀에 더 또렷하게 남은 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다. 이 집은 땅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 논만 해도 몇백 마직이라고 하던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게 제일이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다 어른들 눈이 갑자기 논을 향한다는 것이 더 이상했다. 논은 늘 거기 있었는데 마치 오늘 처음 발견한 것처럼 어른들은 논을 자주 쳐다봤고 논을 말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논을 바라보았다. 큰아버지의 눈은 슬픔보다는 책임의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슬픔보다 먼저인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장례 절차가 아니라 장례 이후의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정리를 하면 슬픔도 같이 정리될 거라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아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몰라 그냥 멈춰서 있는 것 같았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지인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른들은 지쳐 방으로 들어갔고 아이들도 방마다 흩어져 잠이 들었다. 마당에는 아직도 향내가 그득했고 전등이 흔들리며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왔다. 그때였다. 아버지 땅이 얼만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아버지 노는 누가 봐도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 집 전체를 긁고 지나갔다.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언제 하나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더 시끄러워진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문 뒤에 서 있었다. 노는 말이다. 나눠 가지면 다 망가진다. 아버지는 그런 말 하신 적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꼴 아니냐 말이다. 사람 욕심이 문제가 아니다. 정리를 안 한 게 문제지. 노는 내가 맞는 게 맞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손을 먼저 내보였다. 아버지랑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날까지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평생 일군 것이다. 큰아버지는 젓가락 끝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며 못 박듯이 말했다. 농사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땅이 쪼개지면 노는 끝이다.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가 났다. 쨍그랑. 그날 밤 가장 큰 소리였다. 할머니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땅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이 집을 나갈 기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영정 속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어른들이 왜 싸우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방으로 들어와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부엌에서 울리던 그릇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깨진 건 그릇이 아니라 이 집의 심장 같았다.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집안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어른들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집은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낮에는 울음으로, 밤에는 말소리로. 큰아버지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나왔다. 마치 오래 눌러놓은 무거운 돌덩이를 다시 꺼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아버지 노는 내가 반평생을 붙들고 산 거다. 큰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붙들고 산 건 맞지. 그런데 그 논이 당신 거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래도 말이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소리를 이제 와서 하면 그건 욕심이야. 당신은 지금 이 집에서 제일 무거운 걸 혼자 들겠다고 하는 얼굴이야.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적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은 조용해졌다. 아버지와 엄마는 작게, 아주 작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주버님이 저러시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 말하면 시끄럽기만 하지. 그럼 언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말 못하고 지금도 못하면 우린 늘 아주버님 뒤에 서 있어야 돼.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는 바라고 있잖아. 성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 뭐가? 논이라는 게 여럿이 나눠 가지면 결국 남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거. 그 말 끝에 아버지는 스스로도 민망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먼저 나서고 싶진 않아.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겠다는 거야? 눈치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는 거지.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논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당신, 아버님 땅 마음에 없는 건 아니지?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다. 그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욕망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뒷마당은 어두웠고 작은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작은 엄마가 나와서 옆에 앉았다. 뭐 하고 있어? 그냥 왜 안 들어와? 좀 있다가. 아주버님들 분위기 겁나더라.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얘기엔 끼는 거 아니야. 당신 목도 있는 거잖아. 당신도 아버님 아들인데. 그 말에 작은 아버지의 어깨가 내려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지. 어떤 거 땅 같은 거. 중요하지. 살다 보면 다 중요해지지. 작은 엄마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 대답이 작은 아버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작은 아버지는 땅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정해놓고 살았어. 무슨 자리? 넘어가면 안 되는 자리. 작은 엄마는 그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형제간의 문제에 끼어들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아버지는 속내를 표현하지 않고 늘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끝냈다. 아버님은 당신 목까지 생각해 두셨을 거야. 그러실까? 그 말에는 바램과 기대와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늘 아버님께 인정받는 아들이었잖아. 작은 엄마가 작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작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상 셋째야 하며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따스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작은 엄마의 손은 따뜻했다. 장례식 이틀째. 다시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됐다. 새벽 닭이 울었고 마당엔 어제와 같은 향내와 흙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푸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국을 뜨는 국자도 늘 쓰던 자리에서 멈췄다. 나는 그게 더 슬펐다. 사람이 슬픔을 참으면 이렇게 무심한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게. 밥상은 평소처럼 차려졌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집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밥 먹자. 그 말이 이 집의 종소리처럼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밥을 먹으며 어른들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큰아버지는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고 아버지는 밥알을 천천히 씹었다. 며느리들과 아이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었다. 아무도 전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집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등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밥상을 치운 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보았다. 울지 않는 사람의 눈이 얼마나 많이 젖을 수 있는지. 큰엄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마음을 정한 듯 마루로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님, 할머니는 그릇에 담긴 콩을 앞으로 당겨 무심한 손길로 골라내고 있었다. 이러다가 형제간이 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큰엄마가 말을 고르다가 결국 토해내듯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범이 땅 얘기를 너무 앞에 두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제서야 말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앞에 두는 게 하나쯤은 생긴다. 그래도 형제들 사이에 금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깨진 콩 하나를 집어들어 그릇 옆에 내려놓았다. 금은 원래 다 가 있는 기다. 큰엄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쉬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집안이 이대로 흩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큰엄마 얼굴을 쳐다봤다. 눈은 맑았고 표정은 거의 없었다. 집안은 걱정한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붙어 있을 사람만 끝까지 붙어 있는 기다. 큰엄마는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제가 아범을 말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말리지 마라. 사람은 말린다고 멈추는 게 아니다. 할머니는 콩그릇을 한쪽으로 밀어두며 말했다. 때가 되면 다 제 자리로 돌아간다. 큰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 옆에서 가만히 생각했다. 할머니의 침묵이 형제들을 묶어두려는 끈이 아니라 언젠가 끊어질 걸 예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을. 할머니는 마치 여러 번 같은 상황을 살아본 사람처럼 초연한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짐하듯 말했다. 경제는 같이 땀을 흘린 기억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재산 갖고 싸우면 그 집안은 이미 끝장난 기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그 말이 예언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사이가 좋았다. 그 누구도 땅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평생 농사를 지었고 큰엄마는 집안의 중심이었다. 제삿날이든 김장날이든 큰엄마 목소리가 나야 집안일이 굴러갔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아버지, 이젠 농기계도 좀 최신형으로 바꿔야겠어요. 작은아버지는 늘 말이 없고 조용했다.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이었다. 항상 짧게 말했고 한 번 정한 일은 바꾸지 않았다. 새벽마다 논두렁을 도는 걸 본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땅이 주인인 사람이라 불렀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고 항상 할아버지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할머니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할머니만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부터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할머니는 말을 삼키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이야기는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을 어른들이 술기운에 가끔 흘리듯 말하곤 했다. 저 집 영감은 전쟁통에 땅을 등에 지고 왔다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릴 땐 몰랐다. 사람들은 땅 부자라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번도 활짝 웃는 걸 본 기억이 없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보며 조용히 살았다. 집은 할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시골집은 멀리서 보면 나지막했다. 지붕은 허리를 굽힌 사람처럼 조금 기울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비가 지나간 자국들이 해마다 하나씩 늘었다. 시골집은 늘 북적였고 사람 소리로 가득했다. 새벽이면 소 울음소리가 먼저 들렸고 큰아버지가 장화를 끌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마당에 들어서면 냄새가 먼저 다가왔다. 젖은 흙 냄새, 마당 냄새, 장작 타다 남은 연기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에서만 나는 세월의 냄새. 대문은 닫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바람이 드나들기 위한 문 같았다. 부엌은 집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고개를 조금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서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아궁이에는 언제나 재가 남아 있었고 솥뚜껑을 열면 김보다 먼저 할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보다 달력이 더 눈에 띄었다. 날짜 위에는 농사 일정이 적혀 있었고 연필 자국은 해마다 흐려졌다가 다시 진해졌다. 할아버지는 그 집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산 같았다. 마루에 앉아 있으면 멀리로 논이 보였다. 논은 그 집이 걸어놓은 풍경 같았다. 여름에는 선풍기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에 묻혔고 겨울에는 바람 소리가 창호지를 흔들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자랐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 집은 사람이 살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던 곳이었다고. 아들 셋이 있는 집에는 손자들도 많았다. 큰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이었고 나는 아버지의 외동딸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아들만 둘이었다. 방학이 되면 우리는 항상 시골집에 모였다. 서울에 사는 나와 사촌 동생들은 뛰어놀다가도 손에 흙이 묻으면 털어내며 얼굴을 찡그렸고 오빠와 언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그래도 밥은 여기가 더 맛있지?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사촌과는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하며 보낸 시간을 뜻한다는 걸 그땐 몰랐다. 소리 없는 날들이 가장 단단하고 행복은 늘 조용하다는 거. 나는 그 모든 풍경들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다. 이른 아침이라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사촌들은 방 안에 있는지 조용했다. 나는 평상에 혼자 앉아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릴 적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논에 가는 걸 좋아했다. 할아버지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손주들이 따라 나서면 할아버지가 말했다. 덥다. 집에 가라. 그러면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돌아섰다. 그런데 내가 따라가면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왜 나는 괜찮아? 어느 날 내가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니는 말을 많이 안 해서. 나는 그날부터 할아버지 앞에서 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논에서 할아버지는 일을 하면서도 자주 나를 돌아봤다. 내가 논두렁에서 미끄러질까 봐서인지 아니면 그냥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되면 할아버지는 내 밥을 먼저 챙겼다.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반찬을 골고루 얹어주면서 말했다. 천천히 꾹꾹 씹어 묵으라. 급하게 묵으면 체한다. 할아버지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 한 번은 내가 논바닥에 미끄러져 빠진 적이 있다. 물은 허리까지 찼고 발이 논바닥에 박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언제 왔는지 내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내 팔목을 힘주어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 했다. 겁 안 났나?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힘이 세고 투박했던 손에 안도했던 그때 기억이 나서 눈물이 찔끔 났다. 그때였다. 뭐하노? 뒤에서 큰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다. 큰아버지가 마당 한쪽에 서서 나를 보며 물었다. 그냥. 나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비볐다. 큰아버지가 내 옆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사탕 한 움큼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먹어라. 나는 눈물을 찔끔거린 게 어색해서 괜히 큰아버지한테 물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노는 누가 봐요? 큰아버지는 잠깐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먼 눈길을 들어 논을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려 집 쪽을 돌아봤다. 사람이 본다. 너는 혼자 못 산다. 그 말이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다. 너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된다. 뭐가 제일 좋아요? 밤 냄새, 웃음소리, 밤에 잠 안 자고 떠드는 소리. 그 말을 하면서 큰아버지는 빙긋이 웃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큰아버지는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손처럼 큰아버지 손도 투박하고 거칠었다. 어른들 일은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아버지는 일어나 다시 조문객을 맞으러 갔고 나는 평상에 한참 더 앉아 있었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고 할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난로를 지켰다. 며칠을 앓고 일어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나 가고 나면 임자가 이 집 지키라.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없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그 물건은 젊은 시절 서울서 내려온 둘째 아들이 놓고 간 것이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가 마실 따뜻한 물을 가져다 놓았다. 녹음 버튼 위에 굵은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치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하듯이. 그러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건 내가 죽고 나면 들어라. 말이 잠시 멈췄고 전등빛이 흔들렸다. 방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말을 끝낸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눌렀고 다른 손으로 녹음 버튼을 껐다. 할머니는 다가앉아서 할아버지의 등을 받쳤다. 할아버지를 산으로 모시는 장례 마지막 날. 하늘은 낮게 내려와 있었다. 구름이 많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마치 울지 않겠다고 약속한 날씨 같았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른들은 말을 줄였다. 관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다. 평생 눈을 오가던 사람의 몸이 저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았다. 남자들은 삽을 들었고 여자들은 수건을 쥐었다. 땅을 파는 소리는 둔탁했다. 돌을 찍는 소리도 뿌리를 건드리는 소리도 모두 낯설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정하지 않은 눈이었다. 여기가 좋겠다. 산소는 논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아침이면 햇빛이 먼저 닿고 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 자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관이 천천히 내려갈 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흙이 관 위에 떨어질 때 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을 실감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툭, 툭. 흙이 떨어지는 소리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삽질을 하던 큰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고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작은아버지는 끝내 삽을 들지 못했다. 들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할머니는 마지막 흙을 손으로 직접 올렸다. 손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았다. 잘 가소. 나도 곧 따라가겠소.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내고 난 뒤에 나올 수 있는 심장을 도려내는 말이었다. 산소가 다져지고 비석이 놓일 자리를 대충 짐작해 볼 즈음 바람이 한 번 불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 같았다. 늘 그렇듯이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여기 있다는 신호만 보내는 사람 같은. 장례는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산으로 올라가기 전 부엌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큰엄마는 아침부터 국을 다시 데웠다. 장례가 며칠째 이어졌지만 국 맛은 어제와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올 텐데 간은 그대로 둬야지. 그 말은 음식 얘기 같았지만 사실은 집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큰엄마는 시어른들 앞에서도 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기운 없어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이 집에서 누군가는 계속 씩씩해야 한다는 걸 본능으로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엄마는 마루에 앉아 조문객들 명단을 한 줄 한 줄 정성스레 적어 내려갔다. 글씨가 반듯했다. 작은엄마는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다. 산에 올라가기 전 사촌들이 괜히 장난을 치려 하자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산소로 가시는 날이야. 떠들면 안 돼. 그 말에 아이들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산소 자리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셋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에 섰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가 자기들 자리라는 듯이. 큰엄마는 할머니 어깨를 조용히 감쌌고 엄마는 할머니가 휘청이지 않게 발밑을 살폈다. 작은엄마는 아이들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고 우리들은 큰엄마 옆에 나란히 섰다. 관이 내려갈 때 큰엄마의 입술이 잠깐 동안 격렬하게 떨렸다. 하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다. 그 대신 쪼그리고 앉아 관 위에 덮일 흙에서 돌멩이를 골라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몸짓이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 눈을 꼭 감았다. 이 집에서 맏며느리가 어떤 무게인지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다. 작은 엄마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설명이었다.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할아버지를 보내는 중이었다. 마지막 흙을 할머니가 올릴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겪었던 수많은 날들, 말하지 못한 회한, 지나온 시간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흙과 함께 묻혔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큰엄마가 말했다. 이제 제사 때마다 여기 오면 되겠네.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작은 엄마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기가 이제 할아버지 집이야.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고 산소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 말에 산소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산소는 아직 흑색 그대로였고 주변 풀들은 조금 눌려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풀이 자라고 흙이 다져지고 사람 발길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산으로 간 게 아니라 눈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바람이 불어 논의 벼들이 물결처럼 흔들리면 나는 가끔 산 쪽을 돌아본다. 할아버지가 거대한 산처럼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 농과 이 집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옮기는 방마다 남아 있었다. 어른들이 저녁상을 차릴 때 나는 반찬을 나르기 시작했다. 사촌들도 말없이 거들었다. 할머니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다. 맨 먼저 아무도 앉지 않은 빈자리에 밥그릇을 놓았다. 할아버지 자리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상 앞에 모여 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상 위에 놓인 반찬을 괜히 한 번 더 정리했고 아버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날의 밥상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밥은 남고 남은 밥이 사람을 다시 앉힌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형제처럼 굴었다. 밥상에 앉을 때도 예전 자리 그대로 앉았고 말끝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붙였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끈일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조금씩 서로를 찌르는 말이 되었다. 논 몇 마지기, 반 몇 평, 임야의 위치. 이런 말들이 형제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보았다. 어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방바닥만 바라보며 싸우는 모습을. 말을 많이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다르게 믿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멀어지는 것이다. 어른들은 아직 나누지도 않은 것들을 이미 잃은 사람들처럼 예민하게 굴었다. 큰아버지는 논으로 나가는 횟수가 늘었고 아버지는 말을 아꼈다. 작은아버지는 둘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사촌들과 마루에 누워 있었다. 아무도 어른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우리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진짜 장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다음 날이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당산나무 아래 모여 얘기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누군가는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지? 뭐가? 그 집 아들만 셋인데 조용하겠어? 큰아들은 땅에 눈이 뒤집혔을 거다. 원래 그 집 큰아들이 욕심이 많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맞장구를 쳤다. 논일은 열심히 했지 그래서 더 욕심나는 거다. 둘째는 겉으론 내색 못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무섭다.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는 어떤가? 그 집안 얘기 너도 들었지? 그 말에 다들 소리를 낮췄다. 말하지 않는 게 말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는 표정들이었다.
제일 볼만한 건 며느리들이다. 큰 며느리는 집안 붙으려고 기를 쓸 거고, 둘째는 남편 따라 이리저리 눈치 볼 거고, 셋째는 아직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을 기다. 무책임한 말들이 차례차례 쌓였다. 마치 이 집이 이미 결말이 정해진 이야기인 것처럼. 어쨌든 진짜 재밌겠네. 논이 웬만해야 말이지.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 유산의 결말이 궁금한 게 아니라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울고, 누가 화를 내고, 누가 나가 떨어질지를 상상하며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은 땅을 나눈다고 말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없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할머니가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고 장롱에 깊숙이 넣어둔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카세트 테이프는 비닐봉지에 두 겹으로 쌓여 있었다. 우리들은 안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루에 모여 앉았다. 사촌들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어른들은 등을 곧게 세웠다. 누군가는 이걸 듣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아 보였다. 할머니가 말없이 플러그를 꽂았다. 딸깍 하고 전원이 들어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하는 소리가 나다가 먼저 아무 말도 없는 소리가 흘렀다. 기계가 숨을 고르는 소리였다.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내가 죽고 나면 들어라. 방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를 꽉 물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 내가 잠시 맡아 놓은 거다. 이 땅은 이 집안의 죄다. 이걸로 싸우면 다 내 죄다. 땅은 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전쟁 끝나고 먹을 것이 없어 울면서 도장을 찍고 떠난 이웃들의 한 맺힌 땅이다. 대신 세금을 내주고 받은 땅이다. 그땐 살리려고 받은 거다. 기계 소리 사이로 숨이 한 번 걸렸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 땅이 사람들 마음을 다치게 한다. 형제들 간에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 간에 땅 가지고 싸우면 내가 죄인이 된다. 말은 거기서 한 번 끊겼다. 그리고 잠시 뒤 다음 말이 나왔다. 그리고 셋째는 내 친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숨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말은 툭 떨어지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오래 눌러 담았다가 꺼내놓은 말처럼 무겁게 흘러나왔다. 작은아버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사촌 중 하나가 내 소매를 꽉 잡았다. 테이프는 아직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의 시간은 거기서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등으로 카세트 위를 덮었다. 마치 그 뒤에 남은 말들이 지금은 흘러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테이프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직거리는 숨소리만 오래 이어졌다.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 말은 살아서는 못하겠다. 니들 어매가 그 애를 안고 왔다. 한나란 씨의 부모 잃고 오갈 데 없는 갓난의 길을 내 몰라라 할 수가 있나. 니들 어매는 그 어린 걸 방바닥에 눕혀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한테 절을 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 말에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그날부터 나는 그 애를 내 아들로 키웠다. 그래서 더 말을 못했다. 살아있을 때 말하면 그 애는 선택받은 자식이 된다.
죽고 나서 알게 되면 그 애는 판단받는 자식이 된다. 할아버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셋째는 내 핏줄은 아니지만 그 애는 내 아들이다. 내가 키웠고 내 집에서 굴렀고 내 밥 먹고 컸다. 핏줄은 태어날 때 생기지만 가족은 같이 산 세월로 생기는 거다. 작은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그 말은 할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하려는 말 같았다. 작은아버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눈물이 방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그제서야 이 테이프의 의미를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이 말을 테이프에 남긴 건 작은아버지를 다른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아버지를 끝까지 같은 형제편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살아있는 아버지는 편을 가를 수 있지만 죽은 아버지는 질서를 남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 대신 녹음을 택했다. 목소리는 남기되 표정은 남기지 않기 위해. 큰아버지가 테이프가 멈추기도 전에 말했다. 그래서 노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테이프 속 할아버지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 땅은 공동명의로 신탁해놨다. 결정적인 한마디. 누구도 독차지할 수 없었다. 싸우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구조였다. 땅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핏줄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사랑에도 값을 매기고 그때부터 사람이 땅을 갖는 게 아니라 땅이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은 땅에 먹혀버린다. 피눈물이 스며있는 땅에 자식들이 먹혀버리는 걸 막기 위해 할아버지는 온 생애를 걸고 그것만은 끝까지 막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싸우지들 마라. 땅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람은 모일수록 커진다. 가족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나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테이프가 멈춘 뒤에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이 없는 방에서 사람의 숨결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큰아버지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욕심이 모두 들킨 것 같은 얼굴이었다.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논을 갈고 집을 고치고 아버지를 모셨던 손. 그 손이 처음으로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닦았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늘 정리하고 계산하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최대한 정중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방바닥만 보고 있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럿이 손대면 결국 책임지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아버지 뜻은 알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도 동의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들 하자. 짧은 말이었다. 그 말은 쓰러지려는 기둥을 바로 세울 때 나는 소리 같았다. 니들 아버지 말 다 들었지? 땅이 많아서 우리가 잘 산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등을 안 돌렸기 때문에 이날까지 사라진 거다. 땅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잡기도 한다. 욕심이 붙으면 그때부터 가족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거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 말을 남긴 거다. 니들끼리 칼 들고 싸울까 봐서. 그 말에 다들 눈가가 붉어졌다.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는 욕심보다 궁금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다음 세대까지 이 갈등이 이어질까 염려하는 것 같았다. 마치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할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다 적어놨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류는 몇 장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 집의 미래가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땅을 아들들 이름으로 나누지 않았다. 대신 공동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었다. 노는 누구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큰아버지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나면 그때는 니들 자식들한테도 그대로 안 간다. 그 말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이어서 말했다. 니들 자식들도 그 논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나눠 가질 수는 없다. 할아버지는 신탁 문서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아들 사후 해당 지분은 개인 상속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의 공동 권리로 전환한다. 그 말은 법보다 먼저 마음을 막는 말이었다. 즉, 누군가의 자식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없고 누군가는 아예 밀려날 수도 없는 구조였다. 사촌들은 장차 그 논에서 수익을 나눌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팔 수는 없었다. 논은 돈이 아니라 장소로 남게 되는 것이었다. 작은아버지가 작게 말했다. 그럼 우리 애들끼리도 땅 때문에 싸우지는 않겠네.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울 이유가 없게 해놓은 거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자들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래서 땅을 재산이 아니라 장소로 만들어 놓았다. 이 땅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해 있다. 그 문장은 서류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다. 나는 그때 이해했다. 왜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했는지를. 할아버지는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공동신탁으로 묶인 땅은 시간이 지나도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지키는 사람이 바뀔 뿐이다. 아들들이 떠나고 손자들이 자라고 그 다음 세대가 와도 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땅을 둘러싼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질 것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땅이 죄가 되지 않는다. 아무도 혼자 차지할 수 없고 아무도 완전히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집은 앞으로도 같은 밥상에 다 같이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작은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큰아버지가 놀라서 돌아봤고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를 쳐다봤다.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쯤이었나? 아버지랑 내가 닮은 데가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잖아.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귀에 들어왔고 집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어. 아버지가 셋째야 밥 먹자 하고 부르실 때마다 친자라면 그렇게까지 다정하지는 않으셨을까. 아마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작은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말은 상처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그는 형들을 보며 말했다. 난 아버지 아들이 맞아.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 이 테이프. 정말로 고마워. 이제는 나 혼자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 말에 모두가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해방 같았다. 울음도 분노도 아닌 가장 깊은 안도감. 가족 울타리 밖에서 겉돌았던 소외감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다. 작은아버지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부모가 사고로 죽고 거둘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었다고 했다. 너거들 막내 이모가 그리 갈 줄 알았겠나. 어쩌면 그리도 복도 없었는지. 나중에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해본다. 그건 유언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하는 사과였을지도 모르겠다고. 땅에 대한 욕망과 기대가 컸을 자식들. 다른 이들의 피눈물이 스며든 땅을 평생 안고 살아온 세월. 하지만 아들들이 그 땅을 놓고 싸울지도 모를 끔찍한 상황. 그리고 작은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진실에 대한 부담감. 친자가 아니란 이유로 가족 밖으로 내몰릴지도 모를 상처와 아픔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 비밀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이에서 완성된다는 걸로. 할아버지는 끝까지 작은아버지를 지켜준 것이다. 그제야 큰아버지가 숨을 내쉬었다. 너는 아버지 아들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믿고 이걸 남기신 거지. 그 순간 형제들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줄이 느슨해졌다. 서로를 밀어내던 힘이 아니라 각자 버티던 힘이 빠져나간 자리였다. 큰아버지는 그제야 말했다. 나는 사실 겁이 났다. 이 논을 쪼개버리면 아버지 평생의 흔적이 사라질까 봐서. 그 말은 처음 나온 고백이었다. 그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버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나는 내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겁이 났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다. 내일 해 뜨거든 논에 가서 아버지 말을 되새겨봐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젖어들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완전히 같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 한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뒹굴던 그 시절의 얼굴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다. 큰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니 말씀대로 다 같이 논 한 바퀴 돌고 들어오자. 그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가 쓰던 방을 쳐다보았다. 그날 밤 형제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화해란 서로를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밤사이에 또다시 비가 내렸고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왔다. 닭이 울기도 전에 큰아버지가 나와서 장화 씻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아버지가 나오고 작은아버지는 조금 늦게 문을 열었다. 논으로 가는 길은 아직 젖어 있었다. 어제 내린 비의 흔적이 발목에 남아 천천히 뒤따라왔다. 아침 햇살이 물길 위에 내려앉자 논은 어제보다 넓어 보였다. 큰아버지는 논둑에 서서 잠시 허리를 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꼭 여기 서 계셨지. 할아버지 생전의 모습이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 같았다. 아버지는 물꼬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너무 차면 벼가 놀란다고 하셨어. 작은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논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형제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은 이상하게도 맞아떨어졌다. 누가 먼저도 누가 뒤도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늘 그랬듯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큰아버지는 벼 이파리를 한번 쓸어내렸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양팔을 크게 벌려 햇빛을 그대로 받았다. 작은아버지는 자기 발자국을 한 번 더 밟았다. 그 모습이 어릴 적 기억과 겹쳐졌다. 그때도 말은 많지 않았지만 웃음소리는 드높았었다. 논 끝에 다다르자 큰아버지가 말했다. 이 논은 아버지 인생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얽혀 있는 거겠지. 작은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좋다. 그 순간 아침 바람이 불었다. 벼 이파리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똑같은 장면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그때와 달랐다. 이번엔 그게 인사 같지 않았다. 누군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겠다는 약속 같았다. 형제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눈물을 닦지 않았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례식 때 복잡한 심경에 마음껏 울지 못했던 울음을 이제야 비로소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늘 그랬듯이. 땅은 그대로였고 사람들 마음만 바뀌었다. 형제들은 다시 모였고 며느리들은 다시 부엌에서 사이좋게 밥상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다가 뒤엉켜 나뒹굴며 목청껏 웃어댔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해질 무렵 나는 다시 할머니와 함께 논두렁을 걸었다. 벼 이삭이 바람에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손은 따뜻했다. 해는 논 끝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여름이 지난 후에도 논은 그대로였다.
벼는 자라고 물길은 돌았다. 할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 빼고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논을 볼 때면 누가 주인인지 보다. 누가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지금도 나는 논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생각한다.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 가족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른이 되어 이 논길을 다시 걷고 있다. 논은 여전하다. 사람들만 조금씩 흩어졌을 뿐이다. 80년대 여름은 사람들이 아직 가족을 믿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 속에서 성장했다. 당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게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